어머머, 새언니. 여자가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이렇게 비싸고 좋은 차를 막 굴려도 돼요? 아휴, 참나. 여자가 기가 세면요. 집안 꼴이 아주 우습게 되는 거라고요. 얄미운 시누이는 식탁 위에 놓인 제 새 차 키를 휙 낚아채더니 내 눈앞에서 자기 명품 가방 속에 쏙 하고 얄밉게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아가씨, 당장 이리 줘요. 하고 제가 얼른 차 키로 손을 뻗었는데 짝! 소리가 나게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아주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손을 뻗기를 가족끼리 차 한 번 빌려 타는 게 뭐가 그리 아깝다고 유세야? 며느리가 어쩜 이렇게도 야박할까? 세상에 내 편을 들어야 할 남편은 못 본 척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기가 막혀서 정말 저는 그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꾹꾹 삼키면서 차 키를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콧노래 부르던 시누이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그렇게 번쩍거리는 그 새 차가 사실은 바로 어제 경찰서에 도난 신고가 들어간 대포차였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사람이 득실되는 백화점 한복판에서 그 잘난 시누이 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윤혜진은 서재의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손때 묻은 다이어리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방 안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혜진의 손가락이 어느 한 장에서 멈췄어요. 3년 전 바로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었지. 혜진이 나직이 혼잣말을 내뱉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다 지나온 자의 여유와 아직도 시린 상처가 함께 담겨 있었죠. 시간은 3년 전 그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혜진은 회사에서 역대 최고 연봉을 받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린 대가였죠. 혜진은 오래도록 마음에 품어온 최고급 세단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자기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자동차 매장의 넓은 유리창 너머로 눈발이 흩날리던 오후였습니다. 혜진이 계약서에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결제할게요. 직원이 살짝 놀란 얼굴로 혜진을 바라봤죠.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제를 마친 순간 혜진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급한 업무 전화였어요. 혜진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전화를 받으려는데 옆에 있던 남편 강민재가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일 봐. 차 받는 거랑 등록은 내가 알아서 할게. 민재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죠. 혜진은 그 웃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럼 부탁할게. 혜진이 안심한 얼굴로 전화를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재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어요. 다정하던 얼굴에서 웃음기가 스르르 걷히고 서늘한 계산이 자리를 잡았죠. 혜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재는 곧장 매장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방금 그 계약 말인데요. 취소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방금 결제하셨는데요. 사정이 좀 생겨서요. 환불은 이 계좌로 넣어주세요. 민재가 미리 준비해둔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자기 명의가 아닌 남의 이름으로 만든 대포 통장이었죠. 거액의 환불금이 그 통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갔습니다.
혜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기가 결제한 그 새 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민재는 낯선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걸친 대포차 브로커였죠. 모델이랑 색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지. 민재가 담뱃불을 붙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이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똑같다니까? 겉만 봐선 아무도 몰라. 번호판도 새로 달아줄게. 확실해야 돼. 절대 티나면 안 돼. 민재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손에 들어온 차는 어디선가 훔쳐온 작물이었습니다. 혜진이 산 새 차와 모델도 색깔도 감쪽같이 똑같았죠. 민재는 그 차값으로 환불금의 10분의 1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통째로 자기 주머니에 챙겼어요. 위조 번호판까지 깔끔하게 붙인 대포차를 민재는 세차장에서 반짝반짝 광까지 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야말로 방금 뽑은 새 차였죠. 저녁 무렵 민재는 그 차를 몰고 시댁 식구들이 모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였어요. 먼저 도착해 있던 혜진은 남편이 몰고 온 차를 보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 벌써 받아왔어? 혜진이 반가운 목소리로 다가섰습니다. 응, 등록까지 다 끝냈어. 자, 키. 민재가 능청스럽게 차 키를 건넸죠. 혜진은 그 키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몇 년을 꿈꿔온 차였으니까요. 설마 그 반질반질한 차가 남의 손을 탄 도둑맞은 물건일 줄은 혜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식탁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강유라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혜진이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레 소식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차 새로 뽑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유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차? 무슨 차? 유라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몸을 쓱 기울였죠. 세단이요. 늘 갖고 싶던 거였는데. 혜진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유라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차 키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자기 핸드백 속으로 쏙 집어넣었죠. 언니, 여자가 돈 좀 번다고 이렇게 좋은 차 굴리고 다니면 못 써. 유라가 새침한 얼굴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기가 세지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 이 차, 내가 며칠 몰면서 길 좀 들여줄게. 혜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굳어갔습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키 이리 줘요. 혜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혜진의 손등을 매섭게 내리쳤어요. 어디 손윗사람 앞에서 손을 함부로 뻗어.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유라가 며칠 탄다는데 뭐가 그리 아까워. 며느리가 돼서 참 야박하기도 하다. 혜진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혜진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한마디만 해주기를 바라는 눈빛으로요. 그러나 민재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냥 유라 타게 놔둬. 며칠이면 되잖아. 민재가 남일처럼 중얼거렸죠. 혜진은 그 순간 뭔가가 가슴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꾹 깨문 채 끓어오르는 감정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유라는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시 언니가 말이 통하네. 어머니, 저 갈게요. 유라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식당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그 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혜진은 창가에서 물끄러미 바라봤죠. 혼자 남은 혜진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이 유난히 썰렁하게 느껴졌어요. 옷을 갈아입으려던 혜진의 눈에
민재가 벗어둔 재킷이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옷을 정리하던 손끝에 뭔가 구겨진 종이가 잡혔죠. 안주머니에서 꺼낸 그 종이를 펼친 순간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차 계약을 취소했다는 영수증이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혜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죠. 혜진은 곧장 민재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안쪽 잠겨있는 작은 금고가 눈에 걸렸어요. 한참을 만지작거린 끝에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낯선 남자의 명함 한 장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체 차용증이었죠. 명함 뒷면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차대번호였어요. 혜진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혜진은 그 번호를 조회해 봤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어요. 도난 차량, 특수절도 수배. 바로 어제 날짜로 신고된 차였습니다. 방금 전 유라가 신나게 몰고 나간 그 차였죠. 혜진은 한동안 화면을 응시한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돈을 가로채고 훔친 차를 사왔다는 진실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배신감이 뜨겁게 치밀었지만 혜진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주먹을 쥐었죠. 그래, 실컷 타고 다녀봐. 혜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당장 차를 돌려달라 소리치는 대신 혜진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유라가 그 도둑맞은 차를 마음껏 몰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기로 한 거죠. 그날 밤 혜진은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민재의 서랍에서 나온 사체 서류와 대포차 거래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복사했어요. 빈틈없이 정리한 증거 뭉치를 옷장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창밖의 눈은 어느새 그쳐 있었죠. 혜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끔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거울 속 혜진의 얼굴은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혜진이 나직이 읊조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 그들을 위한 함정은 이미 조용히 완성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강남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강유라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대를 잡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휘감은 채였죠. 자기가 몰고 있는 차가 도둑맞은 대포차라는 사실은 유라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자 유라는 얼른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핸들 가운데 박힌 자동차 로고가 잘 보이게 손목에 명품 시계까지 딱 걸치고 사진을 찍었죠. 찰칵 소리와 함께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사는 맛이 나지. 유라가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그 사이 회사 집무실에 앉은 혜진은 아주 차분했어요. 혜진은 서랍에서 오래된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습니다. 번호가 뜨지 않는 방식으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이내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광역수사대입니다. 제보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도난 신고된 차량 한 대가 지금 강남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어디시죠? 성함이. 위치랑 번호판은 지금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번호판은 위조된 겁니다. 혜진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혜진은 짧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댄 혜진이 천천히 눈을 감았죠. 잠시 후 혜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후 일정 전부 비워주세요. 네, 미팅이 3건이나 있는데요.
비서가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 밀어주세요.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그 안에는 새벽 내내 정리한 증거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향한 곳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한편 유라는 백화점 명품관 앞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두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오자 대뜸 목소리부터 높였어요. 기스라도 나면 당신이 다 물어낼 거야. 조심해서 대. 유라가 손가락으로 직원을 쿡쿡 찌르며 윽박질렀습니다. 직원이 굽신거리며 열쇠를 받아들었죠. 네, 손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유라는 콧방귀를 끼며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유라를 기다리던 지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유라야, 저 밖에 세워둔 차 내 거야? 한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올케가 나한테 갖다 바친 거야. 유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죠. 맞춰? 어떻게 그런 걸 그냥 줘? 내 앞에선 길을 못 펴거든. 여자가 돈 좀 벌면 뭐해? 결국 집안에선 나한테 꼼짝을 못 하는데. 유라가 커피잔을 들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는 혜진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다. 이번 주말이 내 시아버지 제삿날인 거 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기색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사상 차릴 돈으로 1,000만 원, 오늘 안에 넣어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에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평소 같으면 속이 뒤집혔을 요구였죠. 그런데 혜진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바로 준비할게요.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시어머니가 살짝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은 통화가 끝난 휴대전화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방금 오간 모든 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돈을 뜯어내려 한 그 증거가 말입니다. 같은 시각 민재는 인적 드문 지하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빼돌린 차갑 일부를 봉투에 담아 브로커에게 건넸죠. 이거 잔금이야. 확실한 거 맞지? 민재가 주변을 살피며 낮게 물었습니다. 아이, 형님도 참. 번호판 세탁이 얼마나 깔끔한데요. 브로커가 봉투를 세어보며 능글맞게 웃었어요. 경찰이 붙어도 절대 못 찾아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 말에 민재가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몰랐어요. 이미 그 차 주변으로 그물이 조여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편 혜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하나 책상 위에 펼쳤죠. 남편이 제 차 살 돈을 몰래 취소해서 빼돌렸어요. 혜진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으로 훔친 차를 사서 새 차인 척 저를 속였고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넘겨보며 눈이 커졌어요. 이 정도로 증거를 다 모아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재산 나누는 것도 손해배상도 한치의 손해 없이 진행하고 싶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형사 쪽도 같이 움직이시죠. 그 무렵 유라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기분 좋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주차해 둔 차를 향해 또각또각 걸어가는 유라의 발걸음은 가벼웠죠. 하지만 그 차 주변엔 유라가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었어요. 광역수사대의 오진성 형사가 단말기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차 앞 유리 안쪽 진짜 번호랑 붙어있는 번호판이 안 맞아
오진성이 나직이 중얼거렸죠. 틀림없어. 이거 작물이야. 옆에 있던 팀원이 무전기를 입에 갖다 댔습니다. 바로 그때 유라가 리모컨 키를 눌렀어요. 삑 소리와 함께 차 문이 열리자 유라가 당당하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사방에서 유라를 에워쌌죠. 뭐예요? 누구세요? 유라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진성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앞으로 나섰어요. 이 차 본인 소유 맞습니까? 당연하죠. 내 돈으로 산 내 차예요. 왜 이래요? 유라가 코웃음을 치며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오진성의 눈빛이 한층 차가워졌어요. 강유라 씨, 당신은 훔친 물건을 취득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진성이 유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쇳덩이가 손목에 닿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나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놓으라니까. 유라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그토록 고상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백화점 한복판에서 유라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오빠 불러와. 우리 오빠가 가만 안 둘 거야. 유라가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걸음을 멈췄죠.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여자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광경에 사방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유라는 경찰차에 실릴 때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혜진이 그토록 조용히 준비한 첫 번째 그물이 이렇게 소리 없이 걷어 올려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는 집에서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님이세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강유라 씨 보호자 되시죠? 전화기를 든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라가 왜 경찰서에?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뚝 끊기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시어머니는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혜진의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며느리부터 찾아온 거였어요. 로비로 들이닥친 시어머니가 대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혜진 나오라 그래. 네가 우리 유라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 우르르 몰려들었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어요. 내 딸 내놔. 우리 유라 어떻게 했냐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혜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그 뒤를 따랐죠. 혜진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혜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분했습니다. 이년아, 우리 유라가 왜 잡혀갔냐고 묻잖아.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악을 썼어요. 혜진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몰고 다닌 그 차, 훔친 차예요. 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제 도난 신고된 대포차였어요. 아가씨는 그 차를 타고 다녔고요. 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거짓말. 그 차는 네가 산 거잖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했어요. 제가 산 차는 따로 있어요. 그건 민재 씨가 바꿔치기 한 겁니다. 혜진의 서늘한 기세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금까지 펄펄 뛰던 기세가 순식간에 꺾였어요.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죠. 민재야, 큰일 났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며 울먹였습니다. 그 무렵 민재는 회사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뭐라고? 유라가 잡혀갔다고. 민재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자기가 사온 대포차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민재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유라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번진 화장이 얼굴을 흉하게 뒤덮은 채였죠. 유라가 창살을 부여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오빠 어딨어? 오빠 데려오라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지나가던 경찰이 한마디 던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아무것도 몰랐다고. 유라가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헐레벌떡 경찰서로 뛰어들어왔어요. 로비에서 오진성 형사와 딱 마주쳤죠. 제 동생 말인데요. 걔가 중고차를 잘못 산 것 같아요. 민재가 어설프게 둘러대며 말했습니다. 그냥 모르고 산 거예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오진성이 팔짱을 낀 채 민재를 빤히 쳐다봤어요. 강민재 씨죠? 네. 제 이름을 어떻게... 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진성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재 앞에 내밀었어요. 이 차 살 돈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건 당신 명의 아닌 통장에서 빠져나갔더군요. 대포 통장 말입니다. 오진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모르고 산 중고차라고요. 이게 모르고 산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오진성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죠. 말문이 막힌 민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저 화장실 좀. 민재가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망치듯 구석으로 간 민재는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지금 큰일 났어. 얼른 전화 받아. 하지만 신호만 갈 뿐 브로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민재의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밤이 깊어질 무렵 벼랑 끝에 몰린 민재는 마지막 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아내 혜진이었어요. 민재는 혜진의 퇴근길목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으로 걸어 나오는 혜진을 보자마자 민재가 앞을 가로막았죠. 여보, 나 좀 살려줘. 민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거 다 당신이 시켜서 산 거라고 말해줘. 응. 혜진이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티끌만한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혜진이 나직이 물었죠. 딱 한 번만. 부부잖아. 나 좀 도와줘. 민재가 혜진의 바짓단을 붙잡았습니다. 혜진은 벌레라도 본 듯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차 계약을 취소한 영수증, 대포차 거래 내역 복사본이었죠. 혜진이 그것을 민재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렸어요. 종이들이 눈발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혜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날 밤 당신 재킷에서 영수증 나온 순간부터 다 알고 있었어. 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자기 죄가 이미 낱낱이 까발려졌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보, 그게 아니라. 닥쳐. 혜진이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민재는 변명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허둥지둥 긁어 모았어요.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혜진은 그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다 몸을 돌렸습니다. 이미 짐은 다 싸둔 뒤였어요. 혜진은 차에 가방을 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바닥에 주저앉은 민재만 홀로 남아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어요. 오진성에게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남편이 돈 빼돌린 것, 차 사들인 것 전부요. 오진성이 자료를 살펴보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단순한 대포차 사건이 아니네요. 네. 뒤에 큰 조직이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범위를 넓혀야겠어요. 오진성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혜진은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며칠 새 폭삭 늙어버린 초췌한 얼굴이었죠. 시어머니가 혜진을 보자마자 매달렸습니다. 혜진아, 제발. 우리 유라만이라도 좀 봐줘라. 응. 시어머니가 혜진의 바짓단을 부여잡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 대하듯 그대로 지나쳤죠. 주제넘게 남의 차를 탐낸 대가예요. 혜진이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민재는 그날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를 받아들었어요. 전 재산이 묶였다는 통보까지 함께였죠. 민재가 방 안의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습니다. 이대로는 못 당해. 절대 못 당하지. 민재의 눈에 도끼가 서렸어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혜진의 회사에 있는 핵심 기술이었죠. 그걸 훔쳐 경쟁사에 팔아넘길 궁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재는 예전에 몰래 복제해둔 회사 카드를 챙겼습니다. 번뜩이는 눈빛으로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날 밤 도시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혜진의 회사 건물 뒤편으로 다가갔어요.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새벽 시간을 노린 거였죠. 민재는 주변을 두어 번 살핀 뒤 뒷문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는 예전에 몰래 복제해둔 회사 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카드를 갖다 대자 보안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역시 아직 안 바꿨네. 민재가 나직이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죠. 민재는 발소리를 죽인 채 계단을 올랐습니다. 목표는 맨 위층 혜진의 대표 집무실이었어요. 카드 한 장으로 게이트를 척척 통과한 민재는 마침내 집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재의 입가에 비틀린 웃음이 번졌죠. 다 왔다. 이제 이것만 챙기면 돼. 하지만 민재는 몰랐어요. 바로 그 방 안 천장 구석에 아주 작은 카메라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혜진이 민재의 발악을 미리 내다보고 심어둔 거였습니다. 민재는 손전등을 켜고 금고 앞으로 다가갔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금고 문을 열자 안에 외장하드 하나가 놓여 있었죠. 이거지. 차세대 기술. 민재가 그것을 낚아채듯 집어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민재는 그게 회사의 목숨줄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진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그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몰래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었죠. 한마디로 미끼였어요. 그 시각 안전한 곳에 몸을 피해 있던 혜진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집무실 내부가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죠. 민재가 금고를 여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어요. 걸려들었네. 혜진이 나직이 읊조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혜진은 곧바로 그 영상을 오진성 형사에게 보냈어요. 짧은 메시지 한 줄과 함께였죠.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부탁드려요. 다음 날 아침 외장하드를 손에 넣은 민재는 들떠 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브로커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민재는 시내 외곽의 허름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낡은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켠 민재는 서둘러 브로커에게 연락했죠. 곧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물건은 브로커가 대뜸 손부터 내밀었습니다. 여기 파일 열어서 확인해봐. 민재가 외장하드를 건넸어요. 브로커가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화면이 이상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거. 브로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왜 그래? 뭐가 잘못됐어? 민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죠. 이거 가짜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위치가 새고 있어. 브로커가 벌떡 일어서며 노트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민재가 당황해 뒷걸음질을 쳤어요. 브로커는 민재를 거칠게 밀치고 방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자식이 함정을 팠어. 나 먼저 튄다. 브로커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죠. 그런데 문 밖에는 이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진성 형사와 수사팀이었어요. 꼼짝 마. 오진성의 외침과 함께 형사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브로커는 미처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제압당했죠. 민재는 방구석에 붙어서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오진성이 성큼성큼 다가와 민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강민재 씨, 이번엔 회사 물건까지 손을 댔군요. 저는 아무것도, 당신 회사 기술 훔친 것도 팔아넘기려 한 것도 다 봤습니다. 오진성이 민재의 손목에 다시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쇳덩이가 손목을 조여오는 순간 민재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민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설마 혜진이가 이 모든 걸 다. 민재가 넋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자기가 아내가 파놓은 함정에 정확히 걸려들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굵은 눈물이 민재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와 흘리는 눈물을 봐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그 무렵 유치장에 있던 유라는 추가 조사를 받으러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던 유라는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형사들에게 붙들려 들어오는 오빠 민재였죠. 유라의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오빠까지 왜? 유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민재도 유라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남매는 복도 한복판에서 서로를 마주봤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차만 안 몰았어도. 민재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뭐? 나 때문이라고. 애초에 그 차 사온 게 누군데. 유라가 발끈해 맞받아쳤어요. 내가 언제 훔친 차인 줄 알았어. 다 오빠가 사고 친 거잖아. 닥쳐. 너만 조용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진 안 됐어. 남매는 형사들 사이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때 그토록 죽고 못 살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가 복도로 들어섰어요. 두 자식이 나란히 수갑을 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었죠. 바로 그때 혜진이 박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들어섰습니다. 철창 너머로 민재와 유라를 바라보는 혜진의 눈빛은 차분했어요. 승자의 여유가 서린 눈빛이었죠. 혜진이 오진성에게 다가가 작은 서류철 하나를 건넸습니다. 위치를 추적한 기록이에요. 이걸로 남편 죄는 완벽하게 증명될 거예요. 오진성이 자료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사건 그림이 다 맞춰졌습니다. 민재는 변호사를 구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 묶여 있으니
돈이 있을 리 없었죠. 수임료를 낼 능력이 없는 민재의 사건을 맡겠다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열렸습니다. 판사는 두 남매가 도망칠 우려가 크고 증거를 없앨 위험도 높다고 판단했어요. 민재와 유라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호송차에 오르는 남매의 뒷모습을 혜진은 멀찍이서 지켜봤죠.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혜진은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아침을 맞았어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혜진이 나직이 읊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렵 혜진의 회사에는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경쟁사로 넘어갈 뻔했던 핵심 기술을 지켜냈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보안 능력이 뛰어난 회사라는 평판이 돌자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반면 시어머니의 처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자식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평생 동네에 자랑하던 넓은 아파트를 헐값에 급히 팔아야 했죠. 시어머니는 결국 볕도 안 드는 좁은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한편 혜진은 그동안 수사를 도와준 오진성 형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근사한 레스토랑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이었죠. 형사님 아니었으면 저 혼자 못 해냈을 거예요. 혜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혜진 씨가 워낙 꼼꼼하게 준비하셔서요. 오진성이 겸연쩍게 웃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침착한 분은 처음 봤습니다. 침착이라기보단 그냥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답했죠. 두 사람은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하나둘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서로를 향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며칠 뒤 혜진은 정식으로 새 차를 뽑았습니다. 이번엔 대포차가 아닌 제대로 절차를 밟아 산 진짜 자기 차였죠.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차 안에서 혜진은 오랜만에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억울함에 삼켰던 그날의 눈물이 이제는 다 씻겨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에 갇힌 민재는 딴판이었어요. 좁은 벽에 기대앉아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는 혜진의 회사가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민재가 이를 부드득 갈았어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유라의 사정도 다를 게 없었죠. 여자 구치소에서 유라는 기가 팍 죽어 있었어요. 매일 밤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며 지냈습니다. 한때 며느리에게 함부로 굴던 갑질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온 셈이었죠. 한편 혜진은 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위자료도 빼돌린 돈도 전부 돌려받게 됐어요. 박 변호사가 판결문을 건네며 말했죠. 혜진이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혜진이 조용히 인사한 뒤 판결문을 분쇄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직 소리와 함께 종이가 잘게 부서졌죠. 혜진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이후 혜진은 홀로 고급 캠핑장으로 떠났습니다. 장작불을 피워놓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유를 만끽했어요. 소박하지만 완벽한 쉼이었죠. 며칠 뒤 월요일 아침 회사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혜진이 단상에 서서 자신 있는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이번에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회의실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죠. 이사들이 감탄한 얼굴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는 큰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옥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죠. 혜진은 직원들에게 두둑한 보너스까지 안겼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혜진의 말에 직원들이 환호로 화답했어요. 행사 당일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혜진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죠. 시련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 자리 여러분과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참석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혜진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죠. 행사장 한편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상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대표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혜진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포털 사이트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도배되고 있었죠. 혜진이 불법 사채 돈으로 회사를 키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혜진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가짜 뉴스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혜진의 서명과 위조된 차용증 사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감쪽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로 믿기 시작했죠. 댓글창은 순식간에 혜진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찼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사기꾼 아니냐. 악의의 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곧 체결하기로 했던 큰 계약들도 줄줄이 깨질 조짐을 보였죠. 방금까지 박수 소리로 가득했던 행사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혜진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던 순간에 정체 모를 거대한 아기가 다시 혜진을 덮쳐온 거예요. 혜진은 입술을 꾹 깨물고 요동치는 게시판을 내려다봤죠.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머릿속이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이번에도 주저앉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을 꽉 끌어쥐며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혜진의 회사 로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은 정장을 걸친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인상부터 험악한 사채업자 무리였죠. 사실 이건 민재가 남기고 간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민재는 대포차 살 돈을 마련하려고 구속되기 전 혜진의 인감을 몰래 훔쳤었어요. 그 도장을 찍어 사채를 잔뜩 끌어다 쓴 거였죠. 그 빚더미가 이제야 혜진의 발밑에서 터진 겁니다. 윤혜진 어딨어? 당장 나오라 그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로비를 쿵쿵 울리며 소리쳤습니다. 남편 빚은 안 갚고 회사만 키웠단 말이지. 세상 참 편하게 산다.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로비는 순식간에 소란에 휩싸였죠. 그 광경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이들까지 몰려들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혜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겁에 질린 직원들이 뒤에서 웅성거렸죠. 혜진은 직원들을 등 뒤로 감싸며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윤혜진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 이제야 나오시네. 이거 안 보여. 사내가 종이 한 장을 혜진 앞에 툭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혜진이 집어들었습니다. 연대보증 서류였죠. 거기엔 혜진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도장이 분명했습니다. 혜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민재, 끝까지 이런 걸 남겨뒀구나.
혜진이 입술을 꽉 깨물었죠. 사내들의 난동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혜진의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서버가 마비될 만큼 접속이 몰렸죠.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이사회가 긴급하게 소집됐어요. 어제까지 박수를 치던 이사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죠. 대표님, 이대로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이사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급기야 혜진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자는 안건까지 올라왔어요. 회의실을 나온 혜진은 텅 빈 대표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쏟아지는 비톡촉 전화와 악성 댓글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죠. 혜진은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어요. 무너질 순 없어. 여기서 끝낼 순 없지. 혜진이 이를 악물며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 무렵 오진성 형사는 뉴스로 혜진의 위기를 접했어요. 이거 그냥 사채가 아니야. 오진성이 서류를 뒤적이며 미간을 좁혔죠. 대포차 자금줄이랑 물려있는 그 조직 같은데. 오진성이 곧바로 수사팀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박 변호사와 밤을 새워 머리를 맞댔어요. 이 보증 서류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예요. 혜진이 서류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인감을 도용한 거라면 그 증거만 찾으면 됩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밤새 서류의 빈틈을 파고들었어요. 민재가 도장을 몰래 썼다는 흔적을 하나씩 찾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사채업자들이 이번엔 혜진의 아파트로 들이닥쳤어요. 주차장에서 혜진의 차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죠. 합의서에 지장이나 찍어. 그럼 곱게 보내줄게. 사내가 서류를 창문에 들이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혜진은 차 문을 단단히 잠갔어요. 그러고는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 찍어둬야지. 협박하는 것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혜진이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죠. 안 열어. 이 서류, 나는 도장 찍은 적 없어. 혜진이 창문 너머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사내가 언성을 높이며 차 유리를 툭툭 두드렸어요. 혜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손에 쥔 휴대전화는 흔들리지 않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끽 요란한 타이어 소리와 함께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진성 형사의 차였죠.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우르르 뛰어내렸어요. 경찰이다. 다들 그 자리에서 멈춰. 오진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흠칫 놀라 몸을 돌렸죠. 형사들이 순식간에 사내들을 에워쌌어요. 당황한 사내들은 이내 형사들의 손에 하나둘 붙들렸습니다. 오진성이 차창 너머로 혜진을 살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오진성이 물었죠.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차 문을 열고 내려 무언가를 집어들었어요. 사내가 소란 중에 떨어뜨린 서류 가방이었죠. 이거요. 이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혜진이 가방을 오진성에게 건넸습니다. 오진성이 가방을 열어 안을 살폈어요. 그 속에는 민재가 인감을 훔쳐 서류를 꾸민 정황과 사채 조직이 돈을 세탁한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됐어요. 완벽합니다. 오진성이 나직이 말했죠. 혜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어요. 두 번째로 몰아친 위기 속에서도 혜진은 반격의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에도 결코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참이었죠. 주주총회 당일 아침 8시였습니다. 혜진의 해임을 결정하는 총회가 1시간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혜진은 묵직한 서류철을 품에 안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곁에는
오진성 형사가 든든하게 함께 걷고 있었죠. 긴장되세요. 오진성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니요. 이제 다 끝낼 시간인걸요. 혜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총회장 안은 이미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혜진을 밀어내려는 이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자, 그럼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이사가 의사봉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총회장의 양쪽 문이 활짝 열렸죠. 혜진이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어요. 순간 신뢰가 술렁였습니다. 윤 대표, 지금 이 자리에 무슨 낯으로. 한 이사가 얼굴을 찌푸렸죠. 제 이야기부터 들으시죠. 혜진이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어요. 혜진은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민재가 인감을 몰래 훔쳐 서류를 꾸민 증거였죠. 이어서 사채업자들이 순순히 털어놓은 진술까지 화면에 나타났어요.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회사를 덮친 모든 의혹은 전부 조작된 거예요. 혜진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죠. 저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꾸민 범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혜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차용증이 다 가짜였단 말이야. 인감을 도둑 맞은 거였다니. 여기저기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방금까지 싸늘하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한 노신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 대표, 정말 고생 많았소. 노신사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이어졌죠.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지켜낸 혜진의 뚝심에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결국 해임 안건은 없던 일이 됐어요. 혜진의 폭로가 기사로 나가자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거짓 뉴스를 퍼뜨린 이들은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죠. 우리가 감쪽같이 속았던 거네. 저런 여자 대표가 어딨어. 대단하다.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어요. 투자를 접으려던 해외 기업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런 위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리더라니. 오히려 믿음이 갑니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투자액을 2배로 늘리자며 계약서를 내밀었죠. 사채 조직까지 뿌리째 뽑히면서 경찰 수사도 말끔하게 마무리됐어요. 혜진의 회사는 무사히 상장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업계에서 손꼽히는 위치까지 단숨에 뛰어올랐죠. 혜진은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안겼어요. 복지제도도 하나하나 손봤습니다. 독불장군 사장이 아니라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를 잡아간 거예요. 독방에서 이 모든 걸 뉴스로 지켜보던 민재는 머리를 쥐어뜯었죠. 내가 판 무덤이 저 여자를 더 높이 올려놨어. 민재가 벽을 향해 힘없이 주먹을 떨궜습니다. 검찰은 민재에게 무거운 죗값을 물었어요. 돈을 빼돌린 것, 기술을 훔치려 한 것, 서류를 위조하고 사채 조직과 손잡은 것까지 전부 합쳐졌죠. 징역 15년이라는 무거운 형이 구형됐습니다. 유라 역시 작물을 손에 쥔 것과 폭행 혐의가 더해져 징역 5년이 구형됐어요. 남매는 판사에게 선처를 빌었지만 법정은 차갑기만 했죠. 시어머니의 형편은 더 딱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마저 사채 빚을 갚느라 다 내놓아야 했어요. 넓은 집을 잃고 결국 낡고 비좁은 방 한 칸으로 밀려났죠. 우리 며느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못된 것.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며느리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기력이 쇠한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지난날의 허영을 곱씹었죠. 한때 그토록 자랑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부질없는 옛일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혜진은 조용히 그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쩍 늙어버린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혜진은 한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죠. 미움도 분노도 이제는 다 가라앉은 눈빛이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어머니. 혜진이 나직이 읊조리고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길고 길었던 악연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발길을 옮긴 혜진이 향한 곳은 조용한 선술집이었죠. 그곳엔 오진성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진성이 커다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상장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요. 고마워요. 형사님 덕분이에요. 혜진이 마음을 열고 환하게 웃었죠. 위기 때마다 곁에 있어줘서 정말 든든했어요.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뒤 선술집을 나선 두 사람이 밤길을 나란히 걸었어요. 선선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죠. 오진성이 조심스레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마다하지 않고 가만히 그 손을 마주 잡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몰아치던 두 번째 폭풍이 완전히 거치고 혜진의 삶에 따뜻한 평화가 내려앉은 순간이었죠. 최종 선고 공판일이었습니다. 혜진은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으로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았죠. 잠시 후 수의를 입은 민재와 유라가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몰라보게 늙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민재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유라의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죠. 한때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남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강민재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낮게 울렸습니다. 이에 징역 15년과 함께 빼돌린 금액 전액의 추징을 명한다. 그 말에 민재가 휘청거렸어요. 안 돼. 15년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민재가 넋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죠. 이어서 판사가 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고인 강유라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유라가 법정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오빠 때문이야. 다 오빠가 사고쳐서 이렇게 된 거잖아. 유라가 울부짖으며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뭐? 네가 그 차만 안 몰았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어. 민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두 남매는 법정에서까지 서로를 원망하며 다퉜어요. 한때 죽고 못 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된 겁니다.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미움도 분노도 아닌 아주 담담한 얼굴이었죠. 혜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혜진이 나직이 읊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을 나서는 혜진에게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죠. 혜진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답했어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 진실이 이깁니다. 혜진의 한마디가 다음날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법원 밖에는 오진성이 혜진의 차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진을 발견한 오진성이 따뜻하게 웃었죠. 혜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했어. 오진성이 나직이 말하며 차 문을 열어줬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시간은 훌쩍 1년 뒤로 흘렀습니다. 혜진의 회사는 상장에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번듯한 강남의 대형 사옥으로
확장 이전까지 마쳤죠. 혜진은 사옥 맨 위층 대표실에서 도심을 내려다봤습니다. 탁 트인 창밖으로 빌딩 숲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문득 3년 전 다이어리에 적어둔 다짐들이 떠올랐죠. 그 모든 다짐이 하나도 빠짐없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 노역장의 민재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일에 허리가 굽었죠. 한때의 오만한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어디에 놓을까요? 민재가 교도관 눈치를 살피며 굽신거렸어요. 밑바닥까지 떨어진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죠. 유라의 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 교도소 작업장에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매일 구박을 받았어요. 명품을 휘감고 콧대를 세우던 허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렇게 추락한 삶을 유라는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한편 혜진은 주말을 맞아 모교를 찾았어요. 창업 특강의 특별 강사로 초청받은 겁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후배들 앞에 혜진이 당당하게 섰죠. 살다 보면 나를 짓밟으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혜진이 열정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학생들이 숨죽인 채 혜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가치를 함부로 깎아내리려 한다면 주제넘게 굴지 말고 당당히 맞서세요. 혜진의 마지막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죠. 순간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우렁찬 환호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혜진은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 천천히 강단을 내려왔죠.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딛고 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서재 앞에 섰어요. 책상 위에는 3년 전 사건의 전말을 적어둔 낡은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죠. 혜진은 그 다이어리를 손에 들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미련 없이 분쇄기에 밀어 넣었어요. 지 소리와 함께 지난 세월의 아픔이 잘게 부서져 내렸죠. 안녕. 다 지나갔어. 혜진이 나직이 읊조리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저녁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죠. 거울 속에는 희망으로 가득 찬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옥 주차장에서 자동차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왔어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산 진짜 혜진의 차였죠. 혜진이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확신에 찬 얼굴로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았어요. 차는 붉게 물든 석양을 향해 시원하게 뻗어나갔죠. 그 통쾌한 뒷모습을 끝으로 길고 길었던 이야기에 막이 내렸습니다. 긴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돈을 벌면 기가 세진다며 남의 차를 빼앗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 손으로 판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눈앞에 진실조차 보지 못하는 법이죠. 반면 혜진은 억울함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냈어요. 2번이나 몰아친 폭풍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가치를 함부로 깎아내리려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혜진이 보여준 삶이 바로 그 답이었습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붉은 석양을 향해 시원하게 달려간 혜진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막힘없는 길이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